안녕하세요. 네, 제가 드디어 이제 이사를 와서 처음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강의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이 화이트보드를 어디다가 놓을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컨텐츠를 좀 새롭게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책 있죠. 예,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뭐 이제 그림이라든가 사파 같은 게 있고 글씨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빈약하지 않을까, 유아용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이제 시중에서 구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로 나온 책이 정말로 유익하고 뭐랄까 이거를 진짜 뭐 하루 만에 다 읽고 이거에 대해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어떤 분도 완벽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기에는 빈약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갈 건데 바로 서양 철학사입니다. 서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인데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시대별로 쭉 훑는 거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너무나 좀 깊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머리가 좀 아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실 만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덧붙이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이제 끝까지는 할 거예요. 끝까지는 하겠지만 한 영상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분, 30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 이제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질문들.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흔히 철학적이라고 하는 생각 같은 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예, 맞죠? 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 살기 위한 싸움에 시간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한 일상생활을 즐기는 게 낫다거나, 뭐, 시간이 많고 까다롭고 짜증나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몇몇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이제 간단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질문들을 한다. 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해요. 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자, 뭐 실제라던가 인간의 정신, 의식, 뭐 논증,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당장 이제 이번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적 질문들은 이제 그날그날 살아가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진짜 별 관계가 없다. 근데 철학자들은 그럴싸한 답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소크라테스죠. 딱 봐도 얼굴만 봐도. 예. 그리고 데카르트죠. 예. 이렇게 하고 이분은 아마 이 책을 쓰신 분일 겁니다. 예. 옴긴이라든가 뭐 그런 분인데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실 때 좀 빛이 바래 보인다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된 책이라서. 자, 철학자라는 말이 모든 것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데카르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는 거죠.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몇몇의 이제 철학자들을 말씀드릴게요. 인식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가 칸트라고 볼 수 있고, 또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중세 철학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이 근대 철학에는 더더욱 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영국 쪽이 이제 미국 쪽이 경험론 쪽으로 흘러가고 대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쪽 말 그대로 뭐 프랑스 이런 쪽이 이제 인식론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거나 형이상학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고대 때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빼놓고 철학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형이상학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떠한 강아지도,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장미인데 장미도 이런 형이상학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배고프면 먹고 자고, 예, 변을 보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예, 아프면 아픈 거고, 예, 이런 어떤 조건 반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이제 뭐랄까, 염두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윤리학. 윤리학도 저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윤리학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니코마코스라는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그런데 아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부터 시작돼가지고 스토아의 윤리학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상당히 또 많은 매료를 시켰고 저를 매료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윤리학이 넘어가다 보면 칸트의 이제 유명한 책이죠. 예,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든가 실천이성 비판 쪽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떤 선험적 경험 이전에 타고난 윤리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면서 공리주의자들 그리고 이렇게 또 나아가면 점점 쭉쭉 나아가다 보면 현대까지 이르러서 예, 오늘날의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학 쪽은 제가 좀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헤겔도 좀 미학에 대해서 다뤘었고 벤야민 이런 사람들도 미학적인 부분에 많이 다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래쪽이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좀 내리겠습니다. 예, 정치 철학. 정치 철학도 역시 고대 때부터 예, 우리 고대 이제 그리스의 어떤 철학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정치 철학이 완벽한 철학 체계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떤 논쟁을 통해 발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제 뭐 19세기라던가 20세기, 19세기보다는 이제 20세기에 이제 어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논리실증주의자라고 어떻게 명백하게 꼽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이 이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철학도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험론자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합리론자라고 보기도 애매한 이 언어 철학 쪽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철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 전기에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전기와 후기가 나눠져 있는데 전기에는 언어 철학을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 말 그대로 불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말을 이제 여기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이제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철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증명하거나 즉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중세의 이제 신존재 증명이 상당히 유명했죠. 예, 그래서 아퀴나스라든가 안셀무스라든가 이런 스콜라 철학자들은 상당히 이러한 쪽에 있어서 어떤 논리성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는 차이점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권 정치 부분이 나오는데 신권 정치.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학이 아주 뛰어났고 어떤 뭐 무덤을 만들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다. 근데 철학으로는 유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집트인들이 종교적으로 사물을 설명을 한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철학에 대해서. 바빌로니아인들 역시 뛰어난 수학자였다. 좀 과학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과학이 약간 미신적인 측면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신화적인 측면에서 그냥 합리화했다. 만족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게 그리스인들이죠. 예. 그리스인들이 이제 거의 철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배불러서 할 게 없어서 뭐 노예가 다 내 일을 다 해줬으니까 뭐 이런 추론들이 있고 자 그래서 뭐 이웃 민족이라고 하면은 뭐 이웃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했으니까 뭐 식민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데에서 수학이라던가 이러한 해석을 빌려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자, 사물의 존재 방식에는 뭔가 기본적인 질서나 이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예. 그래서 어떤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설명들, 뭐, 벼락이 치면은 이것은 신이 노한 것이다. 이런 단순한 설명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세노파네스라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신을 숭배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것은 다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들은. 예. 그래서 만약 말 한 채 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말 자신을 닮은 신을 그릴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우상, 이러한 체계들은 각각의 개인의 바램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가면은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물론의 거의 뭐 아버지같이 불리는 사람인데 고대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포이어바흐를 보통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적인 입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고, 근데 또 이제 이러한 포이어바흐가 나중에 카를 마르크스에 의해서 비판받죠. 왜 비판을 받냐면은 이 포이어바흐라는 이 종교학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봤을 때. 마르크스는 행동을 중시했죠. 그죠? 가만히 있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나아갔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포이어바흐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러한 말에서. 결국 신이라는 것은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라든가 어떤 욕구의 끝자락이다. 최종 목적지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을 바로 크세노파네스 역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답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밀레토스 학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밀레토스 학파 때부터 철학에 있어서 자연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크라테스는 이따가 보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철학이 아니라 철학을 윤리학 쪽으로만 거의 국한시켰어요. 거의. 예, 오늘날의 소크라테스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면 밀레토스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이었다. 이들은 하나의 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실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사람들이 수많은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 세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눈에도 역시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밀레토스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그대로와 반드시 똑같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뭐 도자기라던가 나무 책상이 있어도 결국 그것은 본질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만물의 원인은 물이다. 본질은 물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람이고, 아낙시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라는 또 이제 그리스 학자는 이제 물질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물질,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론의 거의 뭐 선조,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죠. 예, 뭐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라졌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피타고라스네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를 이제 상당히 중시했던 사람이죠. 사모스 출신의 철학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자로서 윤회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윤회를 믿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어서. 이 윤회, 이 영원회귀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니체, 그죠? 이 니체가 영원회귀를 가장 먼저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원회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완벽하게 둘이 일치한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수많은 세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니체는 19세기 사람이고 피타고라스는 언제 사람이죠? 예. 딱 보니까 지금 기원전 거의 뭐 571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 사이에 차이가 있죠. 간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초를 따진다면 피타고라스라고 볼 수 있죠. 피타고라스는 참 아이러니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수학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약간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 같은 느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되게 합리적이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콩을 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뭐 이러한 미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숫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뭐 1번 숫자는 뭘 의미하고 2번 숫자는 뭐 남녀의 어떤 것을 의미하고 뭐 3번 숫자는 뭐 세계의 무언가를 의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피타고라스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완벽한 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어떤 뭐랄까 합리주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히 신비주의적이면서도 약간 사이비적인 모습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뭐 비례, 정삼각형, 정사각형에서 어떤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각들이 전부 다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진리라는 것은 결국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얘기했다. 그리고 4라는 정사각형의 숫자는 결국 정의는 숫자 4를 통해서 이제 보여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파이라던가 루트 2 같은 무리수를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또 재밌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 반박하는 사람이 대략이라는 게 어딨냐. 네가 말했을 때 분명히 정삼각형이라든가 이러한 완전한 체계가 정연하고 완벽한 것인데 이러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묻어버리죠. 뭐 대략 원주율은 3.141쭉 이렇게 나간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약간 이거는 좀 풍자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심지어 그는 이러한 장혹스러운 진리를, 여기 이제 내려드릴게요.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장혹스러운 진리를 외부인에게 발설했다는 이유로 제자였던 히파르소스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종교재판이나 뭐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든가 반박을 제기하니까 한마디로 강퇴해버린 거죠. 예, 인생에서.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뭐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7분이나 지나갔어. 대단하네요. 이 책이라는 게 말하면서 읽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상당히 또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만물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 논쟁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은 결국 하나의 어떤 사물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물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원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여러 가지의 원소들을 불이 만들어내고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시 불로 회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불에 의해 창조되고 불에 의해 파멸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역시 헤라클레이토스에게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뭐랄까 바로 이전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영원 회귀적인 느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윤회적인 부분. 예. 그리고 피타고라스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변증법을 뭐랄까 변증법에 대한 부분을 좀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초기의 변증법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애정과 같은 것과 미움이라든가 증오의 부분이 서로 대립하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불이라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어떤 생성과 소멸에 있어서는 이 끝없는 대립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미움과 사랑의 끝없는 대립에 의해서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러한 충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발을 담근 강물과 내가 발을 빼고 나서의 강물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시시각각 변화한다라는 거죠. 만물은. 그죠? 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러한 주장은 엉뚱하게 해석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우주관은 어떤 통일과 조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느낌, 이러한 상대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러한 얘기까지도 합니다. 산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산의 생김새라는 거죠. 자,
결국 오르막과 내리막은 똑같은 것인데, 예, 결국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변하지 않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 체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국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얻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생각해서 얻는 거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불로 이루어졌다. 불은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체로 불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파르메니데스가 나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뭐랄까, 약간 이 헤라클레이토스랑은 좀 많이 상당히 다른 철학자예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나온 지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에 동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유아,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결국 소멸되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파르메니데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유아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되는 것들도 결국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틀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초록색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예,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초록색이 없다라는 말에 초록색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럼 초록색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상당히 좀 신박한 개념이죠. 뭐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소리와 뭐랄까 과일 파는 아저씨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제 개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역시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논리적인 논증을 이용해서 시간에 관한 흥미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당장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미래, 뭐 미래의 과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빈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적인 존재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유아기, 노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에는 그러한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그죠? 그래서 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뭐랄까 지금 당장에 떠올리는 기억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파편이거나 아니면 기대로서의 파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논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시면은 그 중세에 이따가가 아니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세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교부 철학자가 있어요. 교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시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뭐 가슴에 와닿는 말도 많고 어떤 인간미를 많이 느끼게 하지만 고백록에 나오는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미래도 역시 현재라는 곳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방금 파르메니데스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과거란 무엇일까? 이 어거스틴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자체는 그 과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은 바로 현재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교인이고 뭐 가톨릭인이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덴마크 철학자가 또 시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개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칼 바르트와 이 키에르케고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루터 칼뱅 해가지고 키에르케고르까지 넘어가는 이 어떠한 그리스교도의 흐름, 개신교의 흐름이 이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러한 어거스틴의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관념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자, 파르메니데스 역시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실제를 생각하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이 없다라는 것에서 초록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초록색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르메니데스는 지금도 철학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 존재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논증에서 이끌어낸 결론이라면 그것이 괴상해 보여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역적 논증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연역적인 논증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 역시 상당히 관찰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주변에 보이는 어떤 이러한 진료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귀납이 아닌 연역을 많이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러한 논리학의 이러한 어떤 높은 비중, 높은 중요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책을 같이 읽자고 해놓고 보니까는 뭐 지 말만 계속하네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논이 나오죠. 제논은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엘레아의 제논이에요. 근데 키티온의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티온의 제논과 엘레아의 제논을 구분지어서 봐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제논은 스토아 학파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키티온의 제논이 바로 스토아 학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논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곤혹스러운 관계를 집어보는 역설, 제논의 역설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한 거예요. 자, 아킬레스는 거북이가 느린 만큼 한 발 앞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킬레스가 이 거북이보다 앞서서 출발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둘이 출발을 해요. 둘이 출발을 하는데 요만큼 앞섰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킬레스가. 거북이는 여기에요. 근데 거북이가 아킬레스는 거북이가 느린 만큼 한 발 앞서서 출발하게 한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했어요. 거북이가 이제 앞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보다. 근데 얘가 제논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거북이가 요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킬레스도 요만큼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간 만큼 아킬레스도 가고 아킬레스가 가면 또 그만큼 거북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차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제 따라잡히거나 이러한 따라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제논이 통찰력 있다. 운동의 역설이 이런 거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철학자들, 수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거북이 속도보다 빠르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거북이를 제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생각을 파르메니데스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나봐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 엠페도클레스는 좀 획기적인 사람이에요. 다원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원론자였단 거예요. 다원론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전에 밀레토스의 이제 거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탈레스가 물이 근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근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이전 사람인 아낙시만드로스인가 하는 사람은 원자 같은 것이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단일이죠. 단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다원론이 아니죠.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자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세계는 흙과 불과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어떤
인력과 청력이라는 힘에 다스려진다. 사랑과 미움 얘기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다만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일원소, 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자, 중세 때까지는 이 사원소가 근본 물질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끊임없이 파괴와 생성의 윤회를 믿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엠페도클레스는 소년과 소녀, 나무와 새, 바닷고기였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회와 어떤 대립과 이러한 변증법적인 초기의 요소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오히려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이제 원자론자들 나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겠네요. 아낙사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이 혼합물이고 결국 한 사물 안에는 모든 다른 사물의 조각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물들은 수없이 많은 작은 사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원자를 예측한 것이 아닐까. 결국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것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원자들, 자를 수 없는 것들은 결국 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원자의 배열과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원자론자들이. 데모크리토스도 그렇고. 자, 데모크리토스는 근데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예, 지금의 어떤 원자론에 있어서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자, 이게 단순히 원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DNA 이 배열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DNA 이 뭐라 그럴까? 염기서열이라고 표현하나? 제가 이과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그 DNA의 배열과 그 어떤 그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결합이 어떤 종과 어떤 그런 성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죠. 그거는 거의 뭐 진리와 다름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원자 역시도 배열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물을 형성한다라는 것 역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32분이나 됐어요.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데 또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부터 자연 철학에서 윤리학으로 철학적 관점이 옮겨져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한 일종의 컨텐츠인데 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